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18회 경암 바이오 유스 캠프 세포의 운명과 역할, 세포의 세계 분야 좌장을 맡은 카이스트 이지민입니다. 오늘 먼저 이런 뜻깊은 자리에 MC를 맡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오늘 아마 학생들 네 분 교수님들의 귀한 강의 잘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준비해 주신 강의가 오늘 온라인으로 참가한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교수님들께 하고 싶은 질문을 저희가 리스트로 좀 받았었는데요. 교수님들께서 강연을 하고 계신 와중에도 아주 많은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댓글 질문을 남겨주었습니다. 지금도 댓글창에 흥미진진하게 올라오고 있는 질문들이 많은데 오늘 어떤 질문이 채택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희가 라이브 Q&A에서는 사전에 선정된 질문을 포함해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질문 중에 몇 가지를 골라 교수님들께서 답을 해주시는 형태로 진행될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올라오는 모든 질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은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수님들 네 분을 소개시켜드리고 Q&A를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조정희 교수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단국대학교 의생명공학부의 조정희입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쉽게도 석경호 교수님께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은 하지 못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서 홈페이지에 업로드할 예정이니 질문은 계속해서 많이 올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금 현장에는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줌으로 들어오신 구범경 교수님께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소개받은 기초과학연구원의 구본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재밌는 질문들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한슬 교수님께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생명과학과에서 온 양한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되게 반갑고 좋은 질문 답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 세 분의 교수님들을 모시고 질문을 하나씩 풀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은 조정희 교수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질문으로 올라왔던 것인데요. 화수고등학교의 권보혜 학생이 질문 주셨습니다. 항암 분자 표적 치료를 사용해서 치료할 때 기존 항암제에서는 보이지 않는 특유의 부작용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부작용이 있고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해 주었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현재 보편적 항암제라고 할 때는 세포 분열을 우리가 억제하는 그런 약제들을 사용해서 암 환자들에게 현재 임상적으로 이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오늘 강연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표적 약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암을 유발하는 실제적인 단백질을 특이적으로 억제함으로 해서 암을 제어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따라서 보편적 항암제에 비해서는 부작용은 상당히 적습니다.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부작용 같은 경우가 폐암 환자의 EGFR 표적 약물 같은 경우 이제 몸에 이제 빨갛게 발진이 생기는 게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신기하게도 이런 환자한테 발진이 많이 생기게 되면 약의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이유는 저희가 아무리 이제 제약회사에서 암을 일으키는 이상적인 단백질을 억제할 수 있도록 만든다 하더라도 이런 약제들이 다른 단백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정상세포에도 이상이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부작용으로 이제 나타난다라고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예.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구봉경 부단장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화수고등학교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나 봐요. 동일한 학교에서 최영은 학생이 질문 주셨는데 오가노이드 한계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배아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오가노이드의 한계점은 사실 굉장히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미 장기를 만들었다면은 오가노이드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고 오간이라고 붙였겠죠? 인공장기라고. 네, 오가노이드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를 아직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오간을 이룰 수 있는 빌딩 블럭 정도를 현재 만들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거에 이제 시작점이 있듯이 이 부분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개발이 되고 나면은
언젠가는 이제 정말 오감 같은 거를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 질문 안에 이제 두 개의 씀이 있어서 조금 이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이제 배아줄기 세포에 관련해서 윤리적 문제를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배아줄기 세포 활용에 대해서 윤리적 문제는 옛날부터 이슈가 됐던 것이고, 사실은 현재는 기술적으로 배아줄기 세포를 쓰지 않고서도 충분히 연구도 할 수 있고 사람을 치료도 할 수 있는 기술적 진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배아줄기 세포 사용을 가급적이면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향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과학자분들이나 외국에 있는 과학자분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많이 동의가 되고 있어요. 다만 이런 윤리적인 문제는 새로운 것들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새는 이제 오가노이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태아를 모방하는 엠브로이드라는 것도 새로 이제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새로 나오면서 기존에는 배아줄기 세포만 걱정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런 새로 나온 오가노이드나 엠브로이드에 대해서도 윤리적인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의 철학과 윤리에 대해서 과학은 항상 질문을 던져주는 입장에 있고, 과학이 그런 질문을 던져줬을 때 사회는 또 문제를 해결했을 때 사회가 발전을 하게 되고, 인간은 그런 새로운 철학과 윤리에 대해서 다시 고심을 하게 되는 그런 선순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생분들이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봉경 박사님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양한슬 교수님께 질문 드려볼 텐데요. 아마 많은 학생들이 머리를 지키거나 하는 거에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인천 영성고의 이다영 학생이 모자를 매일 쓰고 다니면 머리가 빠지나요? 라는 질문을 주었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는 질문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머리가 빠지는 거에 대해 고민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더 지나게 되면은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요. 뭐 간단하게 말하면 모자를 쓴다고 머리는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연예인들이나 다른 많은 사람들이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머리가 많은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모자를 쓰고 다닌다고 해서 머리 빠지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모자를 믿고 머리를 감지 않거나 일주일 한 달씩 머리를 감지 않거나 그러면은 많은 문제들이 생기겠죠. 여러 가지 염증 반응이나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서 머리가 빠지게 될 겁니다.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 몸 안에 있는 세포 중에서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장에 있는 장줄기 세포 아니면 우리 골수에 있는 골수 줄기 세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들 세포와 더불어서 굉장히 빠르게 분열하고 있는 세포가 저희 머리카락을 만드는 모낭줄기 세포입니다. 이 세포들이 굉장히 빠르게 분열하고 있는데 이런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들은 되게 외부 환경의 이런 데미지에 의해서 되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 데미지 중에 UV가 있는데요. UV가 저희 DNA를 공격해서 세포를 죽이게 되는데 이렇게 빠르게 분열하는 모낭줄기 세포는 UV에 의해서 굉장히 센시티브하고 잘 죽게 됩니다. 근데 오늘도 보니까 굉장히 햇빛이 세더라고요. UV가 센 거죠. 이런 날씨에 모자를 쓰게 된다면은 저희가 빠르게 분열하는 모낭줄기 세포를 보호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모낭과 머리카락과 모낭줄기 세포를 최대한 오랫동안 평생 동안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되게 재밌는 질문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양산이라도 쓰고 왔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은 다시 조정희 교수님으로 돌아와서 대구과학고등학교의 조성훈 학생이 질문 주었습니다. 인류가 정복해야 할 질병 중에 하나가 암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항암 표적 치료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지고는 있지만 혹시 표적 치료를 할 때 주변 세포를 암세포로 오인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주었습니다. 예, 상당히 수준 높은 좋은 질문이고요. 많은 과학자들이 결국은 이러한 분자 표적 치료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저희가 임상적으로 암세포에만 특이적으로 공격을 하고 정상세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제 앞서도 조금 비슷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저희가 모든 것들은 단백질의 구조, 모양에 기반을 해서 약제를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약제들이 만들 때
그 비이상적으로 암을 일으키는 단백질에 아주 정말 많은, 아까 앞서서 양수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25,000개 유전자들이 많은 단백질을 만들어내지만 구조적으로 볼 때는 그 중에 확률적으로 또는 기능적으로 좀 유사할 수도 있는 그런 단백질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암을 일으키는 정말 그 유전자에만 아주 잘 듣는 그런 약제를 만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정상세포에도 작용을 함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정상세포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정말 암에만 특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전략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구조적으로 아주 미세하게 고도화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필요하고, 그를 기반으로 제약회사에서 어떤 화학적으로 합성을 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의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는 연구들이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암세포로 오인하게 된다라는 거는 결국은 그 약제가 암에서만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상세포에도 유사한 단백질들의 영향을, 아니면 정상 단백질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오인 또는 이로 인한 부작용들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세포의 상태와 운명을 세포 수준에서 이해하는 건 중요할 거란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데요. 다음은 다시 구봉경 박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직별로 오가노이드를 만드는 효율이 달라지나요? 라는 질문을 주었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 답변 드리면은 조직별로 다 다르고요. 조직별로 오가노이드를 만들 때 필요한 성장 인자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최적의 조합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서 각 장기별 오가노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왜 장기마다 이렇게 다 다르냐 하는 그 근본적인 이제 퀘스천을 이제 가져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도 이제 암 발생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좀 있기는 있지만 들어보지 못한 암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심장암. 이런 거는 심장에는 왜 암이 안 생길까?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줄기세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재생에 관여하는 성체 줄기세포가 있는 장기는 오가노이드를 만들기도 좀 편하고요. 오가노이드가 또 잘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또 줄기세포가 잘못돼서 생기는 암과 같은 질병이 또 잘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또 내포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께서 각 장기의 특성을 따로따로 이해해가지고 이제 과학이 발전해야 된다는 개념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양한슬 교수님께 돌아와서 질문 드릴 텐데요. 머리카락을 나게 하는 기능이 상실된 모낭도 과연 재생이 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모낭 줄기세포 또는 모낭이 없어진 상태에서는 모낭 재생이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매우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러한 모낭을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되게 되는데, 이제 사람을 포함한 포유류에서는 이런 조직 재생이 굉장히 잘 안 됩니다. 저희가 뭐 손가락이 끊어지거나 뭐 팔다리가 없어지거나 해도 다시 생기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 저희 도마뱀이나 뭐 이런 살라멘더 같은 거를 보면은 굉장히 신기하게도 없어진 꼬리가 다시 생기고 없어진 다리가 새로 생기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요즘에 굉장히 신기하게 연구하고 있는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아프리카 가시쥐라는 동물인데, 이 동물은 없어진 그 모낭을 이제 팔다리가 그 도마뱀에서 나는 것처럼 완벽하게 재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인간에서는 안 되는데 저런 이 가시쥐라는 이 쥐 한 종류인데 이 쥐에서는 될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비교해 가면서 최종적으로는 인간에서도 모낭뿐만 아니고 다양한 조직에서 이런 재생 능력이 없어진, 완전히 없어진 기관, 조직의 재생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뭐 10년, 20년 후쯤에는 최대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다시 조종희 교수님으로 돌아와서요. 서울 외국인학교의 황유성 학생이 항암 분자 표적 치료가 부작용도 있을 거고 환자가 내성이 생겨 효과를 못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최소화할까요? 그리고 이러한 치료제들은 아주 고가인데 항암 분자 표적 치료제는 얼마나 실용적일까요? 라는 질문을 주었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분자 표적 치료제가 전에는 상당히 비용 측면에서 굉장히 높았거든요. 근데 현재는 저희가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분자 표적 치료제가 우리나라의 그 보험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부담이 되지는 않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강의에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내성이라는 부분들이거든요. 내성이 발생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약도 환자에 따라서 어떤 환자는 약 6개월 정도 뒤에 더 이상 약제가 듣지 않습니다. 어떤 환자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까지 잘 반응을 보이다가 갑자기 내성이 생겨서 재발이 되는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현재 이러한 분자 표적 치료제의 연구 분야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이 내성이고 내성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그 초기에 굉장히 효용성이 높은 잘 듣는 이러한 반응성들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끌고 갈까? 저희가 완치라는 개념은 현재 이런 약제를 가지고 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어떻게 하면 환자의 생존율을 조금 더 늘릴까라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예전에 폐암 같은 경우는 EGFR 돌연변이를 갖고 있을 때 의사가 안타깝게 폐암입니다라고 하면 생존율이 약 10개월도 안 됐거든요. 하지만 현재는 2년 또 그 이상을 생존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런 분자 표적 치료제에 이제 수혜를 입어서 환자들이 좀 더 오랫동안 좋은 삶을 짧지만 이렇게 지속해 나갈 수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내성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이제 요지인데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바로 하나의 약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병용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서로 다른 분자 표적 치료제를 두 개를 어느 시점에서부터 썼을 때 그 내성이 발생하는 것들이 점점 뒤로 늦춰주는 하나의 방법들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내성이 발생을 했을 때 초기에 1세대 처음에 사용했던 약제가 아니라 이 내성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그래서 우리가 세대를 부릅니다. 그래서 2세대, 3세대 이런 약들을 이제 사용하는 이 두 가지의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 이렇게 내성을 어떻게 하면 늦출까? 내성이 있던 환자들을 어떻게 하면 생존율을 좀 늘릴까? 이런 식의 전략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맞게끔 많은 연구들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분야에서 조금 더 획기적인 어떤 좋은 아이디어 아니면 좋은 전략들을 가지고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구봉경 부단장님께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용인 한국외국어대 부설고의 전수아 학생이 질문 주었습니다. 약솔로톨은 인간의 재생보다 빠른 속도로 재생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고 요즘 학생들도 드래곤볼을 열심히 보나 봐요. 줄기세포 기술이 발달한다면 예를 들어 주신 피콜로처럼 빠른 재생 속도가 실제로도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 해주었습니다. 네, 재밌는 질문 감사드리고요. 사실 재생적인 측면에서는 악솔로틀의 상처가 아무는 속도나 인간의 상처가 아무는 속도는 저는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루 이틀, 2, 3일 정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비슷한 것 같고요. 근데 근본적인 차이는 인간은 그냥 상처를 덮어 씌우는 정도에서만 끝나고 악솔로트는 기존에 있었던 구조를 뼈까지 전부 다 다시 만들어낸다는 게 이제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이 질문하신 속도적인 측면보다는 그 질적인 측면이 사실 중요한 것 같고요. 우리 줄기세포 기술이 계속 발달을 한다면 그럼 언젠가는 그 피콜로처럼 사지절단이 된 경우에도 우리가 꽤 많은 수준의 재생을 이루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사실 우리가 바이올로지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게 왜 사람은 안 되고 저런 동물들은 가능할까? 그 둘 간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 궁극적으로 해결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질문에 대한
안 되는 이유라도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러면 조금 더 그쵸. 자연의 섭리를 이해하는 데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다시 양한슬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스톤 고등학교의 최민수 학생이 질문 주었는데요. 머리카락이나 털을 뽑았을 때 모낭 줄기세포는 무엇을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 모낭과 모낭주기세포 보면은 털을 만드는데 간단해 보이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모낭주기세포가 있고 그 안쪽으로 모낭주기세포의 역할을 맡고 있는 한 가지 레이어의 세포가 있는데요. 제가 털을 뽑게 되면 뭐 저희 스스로 뽑거나 뭐 옆에 있는 친구가 뽑거나 뭐 이런 털이 뽑아지게 되면은 모낭 줄기세포는 그대로 남아 있고 모낭 줄기세포 안에서 모낭 줄기세포를 이렇게 역할을 이렇게 억제하고 있던 그 세포들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이니비토리 억제 시그널이 없어지면서 모낭 줄기세포가 이제 활성화되고 모낭을 만들게 되죠. 그럼 왜 모낭 줄기세포를 맡고 있는 이 세포들이 있을까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 모낭이 만들어지고 저희가 머리카락을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과정입니다.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여러 가지 뭐 글루코즈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가 이러한 이니비토리 이렇게 조절 없이 계속 머리카락, 털을 특히 동물에서는 털이 온몸에서 나잖아요. 온몸에서 계속 털을 만들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런 기능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털을 계속 자라게 만들어서 이제 살을 뺀다라는 다이어트로 이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시는데, 네,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이제 억제하고 이제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이 이런 재밌는 조절 기작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저희 머리카락을 뽑으면 아이러니하게도 머리카락이 자랍니다. 굉장히 털이 뽑는 과정은 머리카락을 자라게 만드는 굉장히 강한 시그널로 작동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다 뽑으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조정희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뉴턴 사우스 하이스쿨에서 이구상 학생이 질문 주었는데요. 종양세포는 보통 전이가 되는데 그건 세포 분열로 일어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세포 간의 충돌로 일어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 전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세포가 저희가 이제 임상적으로 볼 때 원바람, 전이암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원바람은 처음에 어떤 유전자의 아까 그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암을 유발하는 억제하는 유전자의 이제 균형이 깨지면서 어떤 세포의 이상을 통해서 거기서 시발점이 돼서 암이 점점 자라게 되는 그 지역을 원바람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지나게 되면 암의 특성상 이제 혈관계나 림프계를 타고 아니면 복강을 통해서 이렇게 다른 지역, 다른 장기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요. 현재까지도 이러한 전이의 정확한 원인, 기전은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과학자들이 도대체 원바람과 전이암을 이렇게 유전적으로 유전체학에 기반을 해서 비교를 해봤는데도 여전히 뚜렷하게 어떤 유전자가 어떻게 어느 지역으로 전이를 일으킨다라는 것들이 현재까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100% 이해한다라고 하면 또 그런 유전자들을 억제할 수 있는 분자표적 치료제를 통해서 전이를 억제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방법들을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는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좀 연구가 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세포가 분열을 많이 통해서 원바람의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옆에 있는 림프 또는 여러 가지 혈관계를 침투를 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게 전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구봉경 박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읽은 학생인 것 같긴 한데 전 수학생이 질문해 주셨고요. 유전병을 오가노이드에서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가지는 의미에 대한 질문을 주었고 치료된 오가노이드를 키워서 환자에게 다시 집어넣어 줄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주었습니다. 네. 사실 전수 학생이 질문을 하셨듯이 환자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학계에서는 이런
기술의 현재 기술이 갖고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모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보여주는 그런 실험들을 하는데 그런 실험들을 전문적인 용어로 프루프 오브 컨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실험체에서라도 이게 가능한가를 보여주는 것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왜냐하면은 아예 그런 프루프 오브 컨셉이 존재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거를 실제로 이룰 수 있다는 꿈조차 꾸지 않거든요. 근데 그 프루프 오브 컨셉을 보여주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개발을 하면 어쩌면 우리가 저런 거를 실제로 가능하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고 더 많은 연구자들이 함께 연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종이 비행기가 나는 걸 보고 우리도 언젠가 제트기를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날 수 있다는 거를 아는 것이 사실은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양한수 교수님께 질문 드릴게요. 한국과학영재고의 박영신 학생 질문인데요. 오늘 강의해주신 모낭줄기세포 외에도 성체줄기세포 종류의 신경줄기세포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경줄기세포가 인지기능 퇴화 및 신경질환과 많은 관련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 기작도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었습니다. 네, 굉장히 저한테는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피부에 있는 줄기세포를 주로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신경줄기세포는 이렇게 전공하지 않은 분야라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약간 두렵지만 그래도 주위에서 들은 바를 말씀을 드리면은 신경줄기세포는 요즘에 뭐 많이 각광받는 세포입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이제 브레인에는 줄기세포가 없다. 이제 계속 뭐 이제 디벨롭먼트 엠브리오 저희 태아 때 발달된 줄기세포가 뭐 신경 세포들이 점점 죽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얼마 전부터 줄기세포가 이제 뇌에도 존재해서 없어진 신경 세포들을 다시 만들고 뭔가 이런 상처를 입은 브레인을 치유한다라는 어떤 가설들 어떤 것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직 확실한 그런 에비던스 그런 증거들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신경줄기세포가 진짜 사람에서 인간에서 존재하고 그런 것들이 실제 역할을 하고 실제 신경줄기세포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알츠하이머나 뭐 이런 파킨슨 디지즈나 이런 것들이 생길까라는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한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줄기세포에 지금은 아주 간단한 조그만한 클로들만 발견되고 있는데 점점 기술도 발달하고 저희 뭐 단일 세포 뭐 이런 유전자 발현 분석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하기 때문에 이런 신경줄기세포가 발견되고 이러한 기작들이 많이 발견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아마 하나 정도씩 더 질문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영복여고의 고우경 학생 질문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암세포에 표적 약물을 사용하는 치료가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인가요? 아니면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릴 수 있다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암세포를 정상적인 세포로 돌리는 치료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릴 수 있다는 그 연구도 저도 조금 접해본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현재 진행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분자표적 치료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암세포가 이 약물에 의해서 죽게 만드는 치료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환자가 갖고 있는 우리가 암 덩어리라고 하죠. 암이 점점 줄어들게 만드는 게 현재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항암 분자표적 치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다시 구봉경 박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구과학고의 조성은 학생 질문인데요. 오가노이드와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질병의 치료 혹은 장기 회복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그렇다면 이 방법은 모든 질병의 치료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될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되게 궁금한 질문이죠. 오가노이드 기술은
아직은 좀 더 발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간단한 장기 이식의 세포 치료제로 쓰이는 거는 몇 가지 기술적 한계만 극복을 하면 금방 될 것 같아서 향후 10년 이내에 이제 일례가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유전자 가위를 제가 오가노이드에 적용하는 걸 오늘 보여드렸었는데, 유전자 가위를 직접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들은 현재 많은 회사에서 이미 임상시험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도 조금 아실 필요가 있는데, 유전자 가위가 기술적 한계는 이미 돌파를 했고요. 다만 이것이 어떤 부작용을 만들어내느냐,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 기술에 굉장히 또 걱정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뭐든지 새로운 게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걱정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테슬라 전기차가 처음 나왔을 때 저거는 분명히 실패할 거다, 아무도 안 살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5년도 채 안 돼가지고 세상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전자 가위 기술도 어느 순간에 불치의 병을, 그래서 원래는 죽었어야 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술로 증명이 되고, 그렇게 몇 가지 예시가 나오게 되면은 아주 급격한 속도로 많은 환자들에게 적용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가노이드는 제가 1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전자 가위는 지금 임상시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5년 이내에 아주 일부에서는 완전 실현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양한슬 교수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광주 경신여고의 임연우 학생의 질문인데요. 모낭 줄기세포가 상처 치유에 사용된 후에도 모낭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었습니다. 네,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인데요. 요즘에 저희 분야에서는 굉장히 각광받는 세포의 메모리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낭 줄기세포가 상처 치유에서 이제 다른 세포, 아까 피부 줄기세포로 이렇게 변화해서 상처 치유를 일으킨다고 했는데, 상처 치유가 다 끝난 후 이 피부 줄기세포, 모낭 줄기세포에서 유래한 이 피부 줄기세포가 다시 모낭 줄기세포로 올까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메모리, 그런 기억, 원래 있던 조직에 그 기억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그런 메모리가 존재하고 있었고, 그게 얼마나 강하게 다시 원 조직으로 들어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요새.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게 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원래 있던 모낭 줄기세포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다른 세포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이 있다라고 지금까지 연구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연구를 하면은 이제 상처 치유 이후에 모낭 줄기세포가 다시 생기는 그런 기작을, 지금은 약하지만 이런 기작들을 좀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면은 없어진 모낭 줄기세포를 다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 저희가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학생분들이 상당히 수준 높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씩 질문을 더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희 교수님께 코너스턴 고등학교의 신하람 학생이 질문 주었는데요. 분자 표적 치료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세포 분열 억제가 돼서 치료가 되지만 다시 재발되는 게 문제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단점을 보완하고 미래에 암 치료하는 과정에서 어떤 과정이 더 필요한지 조금 자세히 설명을 부탁하였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려운 질문인데요. 현재 그 질문 내용대로 많은 과학자들 또는 이러한 과학을 이용해서 환자를 치료하시는 의사들이 갖는 공통적인 어려움 또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감히 이렇게 답을 드린다라고 하면 미래에는 어떠한 방법들을 좀 기술적으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가 10년 전하고 20년 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 계속해서 이런 테크놀로지 기술들은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 중에서도 유전체 연구라는 부분들이 지난 10년 동안에 급격하게 발전을 했고, 이 부분이 이렇게 암 연구에 굉장히 많이 접목이 돼서 분자 표적 치료라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또 현재의 테크놀로지 중에 아까 올가노이드 모델도 이제
금웅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바로 단일 세포들을 우리가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암 세포 중에 암 덩어리가 이렇게 있으면 그 암 덩어리에 각각의 세포들이 도대체 어떠한 돌연변이를 가지고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암을 일으키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현재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성이라는 부분들은 결국은 암이 서로 다른 암들이 우리가 암이라고 할 때는 전체를 얘기하지만 과학자들이 볼 때는 하나하나 세포들은 서로 다른 암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면 그 안에 유전적인 변화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어떠한 암 세포들이 나중에 약물에 대해서 내성을 일으키는데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미래의 어떠한 방향성은 이러한 테크놀로지들을 이용을 하고 또 암의 본질들을 많은 과학자들이 현재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내성이 되는 것들의 진화의 과정들의 어떤 방법들 아니면 메커니즘들을 통해서 이를 이용한 새로운 치료법이 현재 미래에 많은 과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이런 방법들이 걸릴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암을 연구할 때에는 더 많은 테크놀로지와 더 많은 여러분들의 이런 상상력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한계점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런 내성들을 좀 더 극복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여러분들이 꼭 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한번 걸어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좀 더 질문에 대한 답 듣고 싶지만 아쉽게도 마쳐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포의 운명과 역할, 세포의 세계 분야에 대한 라이브 Q&A는 이것으로 마쳐야 할 것 같고요. 오늘 경암 바이오 유스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포가 어떻게 하면 역할과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열심히 강의를 준비해 주신 교수님들께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열정적으로 강연을 듣고 질문해 준 학생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쉬는 시간 후에 3시부터는 세포들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지 그 대화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시간에 맞추어 강연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